30년 일했는데 왜 60 넘은 지금도 퇴직을 못하나? 30년 일했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5060세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이미 30년 넘게 회사와 사회에서 버텨왔지만 막상 은퇴의 문턱에 서면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은퇴를 끝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은퇴는 또 다른 시작이자 더 치열한 생존 게임의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요즘 5060대의 고민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언제 퇴직할까? 가 아니라 과연 퇴직을 할 수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월급이 끊기면 그동안 쌓아온 자산과 연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퇴 없는 은퇴 시대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1. 62세 김 부장의 고민 정년 퇴직은 했는데 생활비가 안 맞아요. 첫 번째 사례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62세 김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년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대략 5억 원 정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넉넉해 보였죠. 하지만 실제 생활은 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에 살면서 관리비, 생활비, 병원비까지 감당하다 보니 한 달 고정 지출이 250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건 월 130만 원 남짓? 결국 부족분을 메우려면 매달 120만 원 이상을 퇴직금에서 꺼내야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5억이라는 돈도 10년을 버티기 힘든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김 부장은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일했는데 왜 지금도 또 일하냐는 주변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생활비 앞에서는 자존심이 사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년퇴직이 끝이 아니더군요. 은퇴 후에도 돈 걱정이 시작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2. 58세의 이 과장의 반전. 나는 조기 은퇴를 꿈꿨지만. 두 번째 사례는 58세 이 과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50대 중반부터 파이어 족족이 은퇴를 꿈꾸며 공격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회사 스트레스도 많았고 일찍 은퇴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하지만 문제는 계획보다 욕심이었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 대출을 크게 끌어다 투자했는데 경기 침체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자산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연금은 아직 받을 나이가 안 됐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니 결국 은퇴는커녕 회사에 남아야 했습니다. 내 나이에 다시 재테크 실수 만회하려니 체력도 마음도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냥 은퇴는 꿈도 못 꾸겠어요. 이 과장은 그렇게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조기 은퇴의 달콤한 꿈이 오히려 은퇴 불능의 현실로 이어진 겁니다. 3. 65세 박씨 부부 은퇴는 했지만 다시 장사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 박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오래 다닌 직장을 은퇴한 뒤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살림을 꾸려보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턱없이 빠듯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박 씨 아내가 고혈압과 당뇨로 매달 약값과 병원비에 수십만 원을 쓰면서 계획했던 생활비의 30% 이상이 고정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부부는 도시로 다시 내려와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은퇴 후 노후를 즐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거였네요. 이제는 은퇴라는 말이 우리 세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 씨 부부의 말은 5060세대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은퇴하지 못하는 걸까? 전문가의 시선. 전문가들은 한국 5060세대가 은퇴 없는 시대를 맞이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고령화 속도의 가속화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를 넘어서면서 은퇴 후 20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예전처럼 10년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연금 불충분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70만 원 수준이고 기업 퇴직연금도 월 100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한 달 200만 250만 원은 있어야
기본 생활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베이비 부모는 매달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 주거비가 대표적이죠. 특히 5060세대는 자녀 세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노후 자금이 더욱 빠르게 소진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단순히 퇴직금과 연금만으로 버티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지출 구조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은퇴 전부터 생활비를 줄이고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출 상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의료비와 같은 불가피한 지출을 대비한 보험이나 공적 지원을 챙겨야 합니다. 둘째, 은퇴 전부터 새로운 수입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살린 제2의 직업을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 교육, 프리랜서 활동 같은 형태가 현실적입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가 되면 더 빨리 지치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 어려워집니다. 지역 모임, 동호회, 협동조합 활동 등에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 일자리 기회도 함께 들어옵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자유롭다. 30년 일했는데 왜 지금도 퇴직을 못하나? 라는 질문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사회 전체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고령화, 부족한 연금, 늘어나는 지출은 5060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3040대가 맞이할 미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준비한 사람은 조금 더 자유롭게 은퇴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은퇴 없는 은퇴 시대에서 숨통을 틀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란 일을 멈추는 시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한다면 60을 넘어도 왜 아직도 일하냐가 아니라 나는 아직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은퇴 없는 시대, 실전 대비 가이드? 솔직히 말해 은퇴 준비 잘하라는 말은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냥 막연히 돈 모아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출 관리, 수입 다각화, 리스크 대비. 이걸 각각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생활비 구조부터 점검하라. 월 얼마면 충분할까?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생활비입니다. 실제로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단순 계산하지만 막상 은퇴 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 생활비 외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기본 식비, 교통비, 관리비 평균 100만 120만 원. 의료비 60세 이후 평균 월 30만 원 이상. 경조사비, 자녀 지원, 문화생활 월 50만 원 전후. 즉, 실제 필요한 금액은 최소 200만 2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70만 원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여기서 팁은 은퇴 전에 미리 은퇴 생활비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월급에서 저축을 제외하고 은퇴 후 예상 수입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만으로 3개월 정도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얼마가 더 부족한지, 어디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지가 확실히 보입니다. 2. 새로운 수입원을 반드시 만들어라. 제2의 직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은퇴 후에도 수입이 이어져야 합니다. 퇴직금은 결국 언젠가 다 사라지거든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월 100만 원 이상은 추가 수입원에서 나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경험 활용형 회사에서 쌓은 경력을 살려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활동으로 이어가기. 소규모 창업형 무리한 식당 창업은 위험하지만 소규모 온라인 판매, 1인 지식 창업, 재택형 사업은 부담이 덜함. 노동형 단시간 일자리, 시니어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역 사회활동. 실제로 63세 A씨는 은퇴 후 회계 지식을 살려
소규모 법인의 장부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 80만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국민연금이랑 합치니 적자는 안 난다며 만족하더군요. 반면 무작정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린 60대 B씨는 보증금 인테리어비로 수억 원을 날리고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제2의 직업은 내가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해야지 모험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죠. 3. 의료비 리스크를 반드시 대비하라. 노후 파산의 1순위. 노후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의료비입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후 의료비 지출은 평균적으로 연간 400만 500만 원을 넘어섭니다. 특히 만성질환 하나만 있어도 매달 수십만 원이 고정으로 빠져나가죠.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관리를 투자로 본다는 겁니다. 지금 50대라면 매달 헬스장 5만 원, 건강검진 비용 20만 원을 쓰는 게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수백만 원짜리 병원비를 줄여줍니다. 둘째, 실손보험 점검을 해두는 겁니다. 60세 이후에는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보험료가 확 뛰기 때문에 지금 50대라면 꼭 필요한 보장만 남겨 합리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4. 자녀 지원, 어디까지 할 것인가, 노후 자금의 블랙홀. 5060세대의 은퇴 실패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 지원 과도입니다. 결혼자금, 집 장만 지원까지 하다 보면 본인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실제 사례로 61세 C씨는 아들에게 전세 자금 2억 원을 보태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통장에는 1억도 남지 않았고 생활비는 국민연금으로만 버텨야 했습니다. 결국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죠. 그는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건 좋은데 내 생활이 먼저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전문가 조언은 명확합니다. 자녀 지원은 내가 감당 가능한 선까지만 절대 노후 자금을 침범하지 말 것.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도 짐이 됩니다. 5. 퇴직금은 어떻게 관리할까? 목돈 착각에 속지 말라.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이 정도면 몇 년은 살겠다 안심합니다. 하지만 매달 적자 보전을 위해 조금씩 쓰다 보면 5억도 10년을 못 갑니다. 그래서 퇴직금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원칙 1. 생활비로 쓰지 말고 반드시 운용 구조를 짤 것. 원칙 2. 은퇴 후 30년을 기준으로 연 34%의 안정적 수익을 목표로 할 것. 원칙 3. 무리한 고수익 투자 코인, 레버리지 부동산 등은 절대 금물. 예를 들어 퇴직금 5억을 연 3% 수익으로만 굴려도 연간 1,500만 원, 월 125만 원 정도가 추가 수입이 됩니다. 이걸 국민연금과 합치면 생활비의 큰 축이 됩니다. 퇴직금은 버는 돈을 만드는 종자돈이지 생활비 통장이 아닙니다. 마무리 은퇴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자유. 정리하자면 30년 일했는데 왜 지금도 퇴직을 못하나? 라는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란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점검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전 은퇴 수입 체험으로 내 생활비 구멍을 미리 확인하기. 경험 기술 기반의 제2직업 준비하기. 의료비와 자녀 지원 같은 예상 밖 지출에 대비하기. 퇴직금은 생활비가 아닌 투자 기반 자산으로 운용하기.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은퇴 없는 시대에서 숨통이 트입니다. 은퇴란 결국 회사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언제 일할지, 언제 쉴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선택권을 얻기 위해 지금부터 한 발씩 준비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노후 전략입니다. 국민연금만 믿은 60대 부부, 실제 수령액 보고 충격받은 이유. 30년 동안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한 달 생활비도 안 돼요. 은퇴 후 첫 연금을 받아든 62세 김씨 부부의 한숨은 무겁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온 대가가 안전한 노후일 줄 알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하며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를 준비했지만 막상 은퇴 후 손에 쥔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김씨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있잖아. 그거면 노후 충분하지 않겠어?
라는 말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의 문턱에 서 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조해 줄 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국민연금의 기대와 현실 사이.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노후 보장 장치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평균 납부액 자체가 낮습니다. 월 소득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 성실히 납부했더라도 그만큼 쌓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은 빠른데 연금 인상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2030년 전 납부한 돈의 현재 가치가 낮아져 지금 받아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비의 3040%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나머지 60%는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5060대는 국민연금 하나에 의존한 채 은퇴를 맞고 있습니다. 그 순간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1. 62세 부부의 월 160만 원 현실. 경기도에 사는 김 씨 부부는 국민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은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했고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꾸준히 소득을 올리며 연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합쳐 받은 연금은 한 달 160만 원.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또 싶었지만 실제 지출을 계산해 보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기본 고정비만 해도 월세나 관리비, 건강보험료, 공과금 등으로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식비와 교통비를 더하면 이미 연금만으로는 빠듯한 상황. 병원 진료라도 받게 되면 적자가 불가피했죠. 결국 부부는 작은 가게 아르바이트를 구해 생활비를 보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례 2. 65세 혼자의 삶, 90만 원으로 버티기. 서울에 사는 박 씨는 65세 은퇴자입니다. 평생을 소규모 자영업으로 살았고 국민연금만 성실히 부으면 노후가 크게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본 연금은 90만 원. 한 달에 90만 원이면 최소한 방세라도 나오겠지라며 애써 위로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핸드폰 요금 같은 고정비를 제하면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꼭 가격표부터 확인해야 하고 외식은 엄두도 내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연금으로는 버스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서글펐죠. 박 씨는 결국 주 3일 경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보완하지 않고는 도저히 생활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례 3. 60대 은퇴자, 국민연금만 믿다 파산위기. 부산의 최 씨 부부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도 버틸 수 있겠다 싶어 퇴직금은 여행과 자녀 지원에 크게 썼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서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별도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결국 최 씨 부부는 시골로 이주해 생활비를 줄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 작은 우산에 불과했다는 그들의 고백은 많은 은퇴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재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은퇴 생활의 전부가 될 수 없다고요. 은퇴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는 월 평균 250만 3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더라도 실제 수령액은 평균 16만 180만 원 선. 단순 계산만 해도 100만 원 이상의 격차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 격차를 채우려면 개인연금, 퇴직연금, 저축 혹은 은퇴 후 파트타임 소득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하나면 충분하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추가 준비를 미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충격적인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앞으로 은퇴를 앞둔 세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연금을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내 연금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실제 생활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기대만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생활비의 40%를 채워준다면 나머지 60%는 다른 수단으로 채워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개인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출 구조를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의료비나 주거비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대부터는 소비 패턴을 노후형으로 맞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소득을 끊지 않는 전략입니다. 은퇴 무소득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나 파트타임을 통해 소득을 이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연금과 합쳐져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연금은 분명 중요한 제도이고 많은 은퇴자에게 최소한의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락한 노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김 씨 부부처럼 30년 납부했는데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 내 생활비 구조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은퇴 후에도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는 준비 없이 맞이하는 순간, 한순간의 불안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국민연금은 부족하더라도 튼튼한 기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건 제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스스로 준비하는 우리의 선택일 겁니다. 국민연금 정확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30년 납부했으면 최소 2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평균 소득 수준을 250만 300만 원으로 2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은 대략 월 100만 원 안팎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가입해 꾸준히 납부했을 경우에도 합산 금액은 평균 160만 180만 원 정도가 전형적인 수준이에요.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의료비나 여가비, 주거비까지 고려하면 빠듯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부부 기준 월 250만 300만 원으로 잡습니다. 여기서도 갭이 벌써 100만 원 정도 생기는 거죠. 그 갭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퇴직연금을 연금화하기.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몇 년 안에 소진해 버립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퇴직금을 5년 이내에 다 써버린 사람이 절반 이상이라고 해요. 전문가들은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걸 강력히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34년 만에 사라질 수 있지만 연금으로 전환하면 매달 일정 금액이 생활비로 들어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할 수 있죠.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활용하기. 50대 이후라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일정 기간 불입 후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의 연금저축에 월 30만 원씩 넣는다고 해도 65세 이후엔 매달 5,06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과 합치면 안정적인 기반이 생깁니다. 은퇴 후 소득 끊기지 않게 설계하기. 은퇴했다고 해서 소득이 0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월 50만 100만 원의 소득만 있어도 체감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 3일 경비, 마트 근무, 온라인 강의, 재능 판매 같은 일들은 연금과 결합했을 때 훨씬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나는 이제 일 못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핵심이에요. 생활비 구조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생활비가 자동으로 줄 거라 착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지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70대 이후 의료비는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주거비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월세나 전세 전환 비용이 커집니다.
자녀 지원비 은퇴 후에도 자녀 결혼, 손주 돌봄 등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지출 구조를 노후형으로 바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줄여 관리비와 주거비를 아끼고 식비와 교통비도 미리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국민연금 수령 시기. 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3세 2025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월 수령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듭니다. 반대로 늦게 받으면 최대 5년 연기 월 수령액이 36% 늘어납니다. 단, 오래 살 자신이 없다면 조기 수령이 나을 수도 있으니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연 1,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세금까지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동.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도 영향을 줍니다. 즉,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팁들. 지금 50대라면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꼭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하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추가 소득을 만들 방법을 지금부터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줍니다. 의료비 전용 저축을 따로 마련해 두세요. 예상치 못한 병원비는 노후 재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금으로 버티자가 아니라 연금으로 채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결국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앞서 본 사례들처럼 충격과 후회로 남기 전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숫자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제도에 기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미리 계산하고 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일 뿐이고 그 위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추가소득, 지출관리라는 층을 얼마나 잘 쌓느냐가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30년 일하다 은퇴 63세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결심한 충격 이유. 은퇴하면 뭐 하실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을 앞두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여행, 어떤 이는 사업, 또 어떤 이는 봉사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한 뒤 그 선택을 지켜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려다 금세 지쳐버리거나 기대했던 생활이 현실과 맞지 않아 허탈감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런데 여기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은퇴한 63세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주위에서는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부지런하던 사람이 은퇴하면 뭐라도 해야 사는 맛이 난다고 하던데 그냥 논다고?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다 이제야 제 시간을 찾았는데 다시 뭔가를 채워 넣으라는 게 더 이상해요. 이 고백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은퇴 후에도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63세 은퇴자의 선택은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삶이 과연 실패일까? 아니면 진짜 자유일까? 은퇴 후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현대 사회에서 은퇴자는 여전히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시선을 받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심심하지 않으려면 취미를 가져야 하며, 건강을 지키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해야 한다는 명령이 은퇴자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은퇴자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의무적 활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직장이라는 틀에 맞춰 살았는데 은퇴 후에도 스스로 또 다른 틀을 만들어 자신을 가두는 셈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매일 등산을 가는 게 행복이고 누군가는 그냥 집에서 음악 듣고 차 한 잔 마시는 게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회가 요구하는 답을 따라가려 하죠. 현실 사례 1. 63세 남자의 아무것도 안 하기 선언. 이 글의 주인공은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박모 씨 63. 은퇴 후 첫 딸은 주변의 조언을 따라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영어 학원도 다니고 동호회에도 나가고 심지어 작은 가게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은퇴했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기분이었죠. 결국 박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천천히 산책을 하고 점심엔 집밥을 차려 먹고 오후엔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잡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시간 낭비해도 되나? 불안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삶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현실 사례, 이 사업 실패로 돌아온 놀기의 가치. 반면 또 다른 은퇴자, 김씨 65는 은퇴 후 편의점을 차렸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새벽 배송, 인건비, 임대료까지 겹치면서 결국 3년 만에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은퇴 후 돈 번다고 무리하는 게 오히려 노후를 망친다는 걸요. 차라리 놀면서 적게 쓰는 게 더 현명했더라고요. 지금 그는 아침마다 공원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고 오후엔 손주와 시간을 보냅니다. 수입은 국민연금과 작은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놀면서 사는 게 결코 게으른 게 아니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지키는 방법이었죠. 현실 사례에 3. 노는 삶을 선택하고 건강을 되찾은 여성. 62세 여성 이 씨는 은퇴 후 동네에서 작은 요가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취미를 살려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곧 스트레스가 커졌습니다. 회원 관리, 월세, 세금 문제까지 신경 쓸 게 많았죠. 그러다 과감히 그만두고 놀면서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가볍게 산책하고 오후엔 그림을 그리거나 친구를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놀라운 건 그때부터 만성 두통과 위장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죠.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한가하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전문가 인사이트 노는 삶은 결코 게으른 게 아니다. 노년학 전문가들은 노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은퇴 후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해야 할 일 없음에서 오는 공허감인데 오히려 그 공허를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를 즐길 때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둘째,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괜히 무리해서 창업하거나 과한 활동을 벌이면 오히려 돈이 더 빨리 새어나갑니다. 노는 삶은 소비를 단순화하고 생활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건강 회복에 좋습니다. 몸은 평생 달려온 리듬을 은퇴 후에야 비로소 회복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여유가 신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성 질환을 줄여줍니다. 결론, 진짜 은퇴는 노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은퇴자를 향해 무언가 해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남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30년 일하다 은퇴 63세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결심한 충격 이유. 이 제목 속 진짜 메시지는 바로 이것 아닐까요? 은퇴는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쉬느냐의 문제다. 꼭 사업에 도전하지 않아도 새로운 활동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은퇴의 참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의 정답은 남이 아닌 내 마음이 편안한 선택에 있습니다. 63세 은퇴자의 고백은 그래서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래, 은퇴 후에 놀아도 괜찮구나. 그게 실패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구나. 노는 삶이 왜 오히려 더 현명할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은퇴 이후
소비 패턴과 건강 리듬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구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약 62세,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즉, 은퇴 후 평균 20년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매달 일정한 지출은 발생하죠.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40만 원,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생활 필수비 식비 주거비 의료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놀며 사는 삶은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행복도를 높이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사업을 하다가 돈을 잃으면 최소 1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 노후 자금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실전 팁 1. 은퇴 후 사업 10명 중 7명은 실패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자료를 보면 은퇴 후 창업의 70%가 3년 이내에 폐업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쟁은 치열한데 체력과 자본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의 20% 이상을 창업에 쓰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5억이라면 사업에 써볼 수 있는 돈은 최대 1억. 그것도 반드시 이뤄도 된다는 전제에서만 시도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무리라면 차라리 안정적인 금융 상품이나 연금형 상품에 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실전 팁 2. 노는 삶을 선택할 때 필요한 최소 생활비 계산.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생활비 계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기준으로 최소 200만 원, 평균적으로 250만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개인 기준 월 64만 원 정도. 부부가 함께 가입했다면 합쳐서 약 120만 원. 여기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월 10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면 기본 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은퇴 후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만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이 확보된다면 무리하지 않고 놀며 사는 삶을 선택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죠. 실전 팁 3. 은퇴 후 노는 삶을 현명하게 누리는 방법.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면 금세 무료해지고 건강도 해칩니다. 그래서 노는 삶을 제대로 즐기려면 몇 가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가볍게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불면증의 주요 원인을 생활 리듬 붕괴로 지적합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켜줘요. 소비를 단순화하기. 꼭 필요한 생활비만 쓰는 미니멀 지출 습관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은 주 1회로 줄이고 나머지는 집밥을 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절약됩니다. 소소한 즐거움에 집중하기. 여행 대신 근교 나들이, 값비싼 취미 대신 독서 글쓰기 산책 같은 무료 또는 저비용 활동.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의 행복감은 소비액이 아니라 사교 활동 빈도와 더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친구와 차 한잔하는 게 해외여행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주의사항. 노는 삶에도 함정은 있다. 지나친 무기력.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게 곧 무기력으로 이어지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움직임은 꼭 필요합니다. 산책, 가벼운 동호회 참여 같은 가벼운 활동이 이를 막아줍니다. 과소비의 유혹. 시간이 많다 보니 백화점,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소소해 보여도 누적되면 월 수십만 원이 새어 나갑니다. 쓸 돈은 현금으로만, 예산 안에서만 이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 갈등. 갑자기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맞추기보다 각자만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노후 부부 관계를 지켜주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결론. 은퇴 후 진짜 자유는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 앞서 이야기했던 63세 은퇴자의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은퇴 후 삶은 뭘 더하는 게 아니라 덜하면서도 만족을 찾는 것이라는 거죠. 무리하게 창업하지 말 것. 연금과 기본 생활비를 먼저 계산할 것. 놀더라도 생활 리듬과 소비를 단순하게 가져갈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은퇴 후 삶은 한결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쉬는 것 자체가 은퇴자의 특권이자 우리가 평생 일해온 이유 아닐까요? 퇴직 후 첫 달 건보료 고지서 받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회사 마지막 날 퇴직 인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는 순간 누군가는 가슴이 벅차고 또 누군가는 홀가분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길어야 한두 달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면서부터죠. 평생 직장에서 자동으로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건보료.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돈이었는데 퇴직 후 첫 달 고지서를 받아든 순간 적지 않은 분들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하는 절규가 저절로 나오죠. 어떤 분은 퇴직 직후 한 달 건보료가 무려 60만 원이 넘게 청구돼서 충격으로 팝도 안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은퇴를 준비할 때 우리는 집값, 생활비, 자녀 지원, 여행 경비 같은 것만 생각하지 정작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중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건보료예요. 특히 소득이 없어진 순간 건보료는 마치 폭탄처럼 다가옵니다. 사례 1. 62세 회사원 김 씨의 충격. 김 씨는 3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62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도 꽤 받았고 노후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버틸 계획이었죠. 그런데 퇴직 후 첫 달 건보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 15만 원 정도 내던 건보료가 무려 58만 원으로 뛴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김 씨 명의의 아파트, 자동차, 금융자산까지 모두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된 것이죠. 평생 번 돈으로 마련한 집과 노후 대비용 적금이 오히려 건보료 폭탄의 원인이 된 셈입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생활비는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빠져나가 깜짝 놀랐다고 털어놨습니다. 사례 2. 60대 부부 여행 꿈 깨다. 부산에 사는 60대 부부는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다니기로 계획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그동안 열심히 모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두 달째 부부가 감당해야 할 건보료가 합산해서 매달 90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부는 여행 대신 매달 빠져나가는 건보료 때문에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평생 여행만 꿈꾸다 끝나겠구나라는 허탈감이 몰려왔다고 하죠. 결국 계획했던 세계 여행은 포기하고 가까운 국내 여행만 가기로 했습니다. 사례 3. 58세 조기 퇴직자의 눈물. 58세에 조기 퇴직을 한 이 씨는 퇴직금을 받아 소규모 식당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업 초기라 소득은 거의 없는데 건보료가 매달 40만 원 이상 부과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게가 잘 안 되면서 적자까지 났는데도 건보료는 꼬박꼬박 나간다는 사실이었죠. 결국 2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 씨는 정작 힘들 때 나라에서 지켜줘야 하는데 건보료 때문에 더 버티기 힘들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전문가 인사이트.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건보료에 충격을 받는 이유는 부가 체계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와 본인이 반반 부담해서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지역 가입자가 되면 본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전액 부담해야 하죠. 게다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심지어 퇴직금으로 든 금융상품까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대 아파트 한 채와 3천만 원 예금만 있어도 월 건보료가 4,060만 원은 쉽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보료 폭탄 피하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퇴직 직후 바로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라. 직장을 퇴직한 경우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 가입자 수준의 건보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직장 건보료가 18만 원이었다면 퇴직 후에도 같은 금액으로 3년까지 낼 수 있는 거죠. 단,
신청 기한이 퇴직 후 2개월 이내라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자산 정리를 미리 해둬라. 명의의 여러 채 부동산이나 고가 자동차가 있으면 건보료가 확 뛰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전 미리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은퇴 직후 큰 자산이 그대로 잡히면 건보료는 그 순간부터 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셋째, 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라.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바로 받기 시작하면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가 더 올라갑니다. 가능하다면 연금 개시 시점을 조금 늦추고 다른 방법으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에 따라 다르니 개인별로 시뮬레이션을 꼭 해봐야 합니다. 결국 준비 없는 은퇴는 없다. 퇴직 후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은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옵니다. 병원비는 물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보료 역시 우리의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금이나 생활비뿐 아니라 건보료까지 포함한 실질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건보료 때문에 여행을 포기하거나 창업 실패의 고통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계속 제도나 자산 조정 같은 작은 준비만 해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첫 달 건보료 고지서 받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이 폭탄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준비 하나하나가 결국 내 노후의 안정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퇴직 후 첫 달 건보료 고지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퇴직 후 건보료, 왜 이렇게 치명적인가?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놀라는 이유는 부가 체계 때문이에요. 직장에 다닐 땐 월급의 일정 비율만 부담했지만 퇴직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재산, 자동차까지 모두 합산해서 건보료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시세 3억 원 아파트 한 채, 예금 5천만 원, 자동차 1대 2000cc 이상을 보유했다고 가정합니다. 직장 다닐 땐 월 20만 원 정도였던 건보료가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한 달 건보료가 45만 55만 원까지 훌쩍 올라갑니다. 즉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도 자산만으로 매달 5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내가 쓰지도 않는 돈이 매달 왜 이렇게 나가나 싶은 거죠. 그래서 건보료 관리가 곧 노후 생활비 관리와 직결됩니다. 실전 꿀팁일 이미 계속 가입제도 반드시 활용하세요. 퇴직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제도가 바로 이미 계속 가입제도입니다. 이건 퇴직 전 18개월 이상 직장 가입자였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퇴직 후에도 최대 3년 동안 직장 다니던 수준의 건보료만 내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퇴직 전월 건보료가 18만 원이었다면 퇴직 후에도 똑같이 18만 원만 내면 됩니다. 만약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같은 조건에서도 월 50만 원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시는 소급 적용이 안 돼요. 단, 퇴직 직전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가 이미 높았다면 오히려 지역 가입자가 더 저렴할 수도 있으니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실전 꿀팁 2. 자산 관리 전략.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명예 관리입니다. 건보료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산정돼요. 즉,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와 같은 세대원의 자산도 함께 합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남편 명의로 집, 차, 예금이 몰려 있으면 건보료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로 분산해 두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1600cc 이하 승용차는 건보료 부과에서 제외되지만 그 이상이거나 고가 차량은 매달 부담으로 잡히죠. 실제로 2000cc 차량을 유지하다가 1600cc 차량으로 바꾸자 월 건보료가 7만 원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팁.
불필요한 부동산은 정리하고 차량도 은퇴 생활에 맞게 다운사이징 하세요. 금융 자산을 한쪽 명의로 몰아두지 말고 분산 관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실전 꿀팁 3. 연금 수령 시기 조율. 은퇴 직후 생활비가 필요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곧바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수령하면 바로 소득으로 잡혀 건보료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수령하기 시작하면 건보료가 약 10만 원 이상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면 연금 개시를 조금 늦추고 먼저 퇴직금이나 저축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하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 돈이 금융자산으로 잡혀 건보료 폭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방식을 고려하는 게 유리합니다. 실전 꿀팁 4. 건보료 경감 제도 활용.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건보료 경감 제도가 꽤 있습니다. 소득이 갑자기 줄거나 실직 상태일 때 소득 감소 신고를 하면 건보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재난이나 장기 치료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경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일정 소득 이하인 은퇴자는 자동으로 경감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단, 이런 제도는 신청해야만 적용되므로 퇴직 후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상담 신청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숫자로 보는 시뮬레이션.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퇴직 전 직장 가입자 어시. 월급 500만 원. 퇴직 전 건보료 약 20만 원 회사와 본인이 반반 부담, 본인 부담 약 10만 원. 퇴직 후 지역 가입자 전환 자산 합산 기준으로 월 48만 원 청구. 임의 계속 가입 신청 시 퇴직 후에도 월 20만 원 납부 36개월 유지 가능. 결과적으로 3년간 약 1,000만 원 절약 효과. 자산 조정 후 자동차를 처분하고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 월 건보료 12만 원 절감.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노후의 삶을 크게 바꿔줍니다. 마무리. 은퇴 후 건보료는 전략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첫 달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며 퇴직하면 생활비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건보료는 그냥 피할 수 없는 세금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제도를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건보료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는 보험료이자 전략입니다. 무작정 당하지 말고 임의 계속 가입 활용 자산 분산 관리 연금 수령 시기 조율 경감 제도 신청이라는 4단계 전략만 기억해 두셔도 은퇴 후 충격을 훨씬 덜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 후 삶은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라면 퇴직 후 첫 달 고지서를 받을 때 어떤 기분으로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55세에 조기 은퇴한 남자, 왜 65세의 거리로 내몰렸을까?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매일 아침 출근길 전쟁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며 오랜 취미를 즐기는 삶을 상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55세의 은퇴에서 남은 인생은 놀고 먹으며 살겠다는 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가 그린 그림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55세에 멋지게 조기 은퇴를 선언했던 한 남자가 불과 10년 만에 65세의 거리로 내몰리게 된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노후의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은퇴 후 첫 5년 꿈꾸던 자유의 시간. 그는 55세, 회사에서 임원 자리까지 오른 뒤 이제 더는 돈 걱정은 없다며 스스로 멋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예금이 제법 있었고 국민연금도 곧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꿈꾸던 대로였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아내와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오고 오랫동안 미뤘던 골프와 등산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시 은퇴하길 잘했어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즐거운 시간들이 돈을 쓰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매달 쓰던 생활비가 현역 시절과 다르지 않았고 여행, 취미, 외식비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현금 흐름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투자해둔 일부 자산은 경기 불황을 만나 손실까지 봤습니다. 그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돈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는 사실을요. 60세 이후 현실이 하나둘 드러나다.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상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대보다 훨씬 적었던 겁니다. 매달 2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생활비는 그 2배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이면 충분하겠지라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의료비 지출이 하나둘 생기면서 지출은 늘었고 수입은 고정돼 있었습니다. 결국 그가 갖고 있던 자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스스로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55세에 은퇴를 선언하면서 그의 경력은 10년 동안 공백이 생겼습니다. 65세가 되니 다시 돈을 벌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기업은 50대 중반에도 자리를 내어놓게 하는데 60대 중반에 경력을 살려 재취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현실 사례 일퇴직금 5억, 단 7년 만에 사라진 58세 조기 은퇴자.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던 어 씨는 58세에 퇴직금을 5억 가까이 받아 남은 생은 자유롭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매달 쓰는 돈이 400만 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해외여행, 고급 레저 활동, 자녀 결혼 지원까지 하다 보니 돈은 금세 줄어들었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남은 돈은 거의 없었고 국민연금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어 씨는 65세가 되던 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팔고 지방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죠. 현실 사례, 이 연금만 믿었는데 62세 교사의 후회. B 씨는 평생 교직에 몸담아 62세에 은퇴했습니다. 교사 연금이 있으니 충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후 병원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배우자가 큰 수술을 받으면서 수천만 원이 지출됐고 이후에도 꾸준히 약값과 치료비가 나갔습니다. 연금이 매달 들어오지만 의료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섰지만 나이를 이유로 제대로 된 일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주차 관리,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현실 사례 55세 조기 은퇴, 10년 후 다시 편의점 야간 근무. C씨는 55세에 본인이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은퇴했습니다. 몸이 힘들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라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겼죠. 하지만 10년이 지나니 잔고는 바닥이 보였고 국민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결국 그는 65세에 편의점 야간 근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아 며칠 근무하다가도 병원에 들락날락하기 일쑤였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오히려 은퇴 전보다 힘들어진 겁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조기 은퇴가 위험한 이유. 재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조기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문제가 아니라 수입 구조를 끊는 결정이라고요. 은퇴 이후의 30년, 40년은 여전히 돈이 필요한 시간인데 소득 없이 버티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상보다 긴 수명이 문제입니다. 평균 수명 85세, 길게는 100세까지도 사는 시대입니다. 55세에 은퇴한다면 최소 40년을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돈이 부족하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둘째, 물가와 의료비입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감당 가능한 비용도 10년, 20년 뒤에는 상상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과 재취업의 어려움입니다. 한번 은퇴를 선언하면 다시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외면받기 십상입니다. 결국 다시 돈을 벌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55세에 은퇴한 그 남자가 65세의 거리로 내몰린 건 결코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준비하지 않는다면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아니라 돈과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추가적인 소득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기 은퇴는 달콤한 꿈이 아니라 쓰라린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나도 55세에 은퇴하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올 30년, 40년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조기 은퇴는 쉬운 선택 같아도 사실은 누구보다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산이 필요한 선택입니다. 55세에 멋지게 은퇴했지만 65세의 거리로 내몰린 그 남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 준비는 충분합니까? 조기 은퇴의 함정 수치로 확인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55세 은퇴를 꿈꾸지만 계산기를 조금만 두드려보면 그 위험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을 85세로 잡는다고 해도 은퇴 후 무려 30년을 버텨야 합니다. 만약 55세에 은퇴한다면 매달 생활비로 3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3,600만 원, 30년이면 10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입니다. 한국의 최근 평균 물가 상승률이 23% 수준인데 의료비나 생활필수품은 실제 체감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단순히 지금 기준으로 300만 원이 아니라 20년 뒤에는 500만 원, 600만 원이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55세 은퇴 30년간 10억 이상 필요라는 계산은 오히려 최소한의 수치일 뿐입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조기 은퇴 후 실패 원인 3가지. 첫째, 과소비와 생활 패턴 유지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직장 다니던 시절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은퇴 후에도 매달 고급 외식, 레저, 여행을 이어가다 보면 저축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퇴직 후에는 생활비를 최소 30% 이상 줄여야 하는데 대부분은 이를 간과합니다. 둘째, 수입원 부재입니다. 55세 이후 이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는 사실상 무수입 상태입니다. 퇴직금이나 저축만으로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금 고갈 속도는 빨라집니다. 셋째, 의료비 폭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40만 원을 넘어섭니다. 큰 병이라도 걸리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죠. 특히 치과 치료, 만성질환 관리,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중병은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실전 팁. 은퇴 전 최소 3개의 현금 흐름 만들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소규모라도 안정적인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보조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3갈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은퇴 후 불안이 줄어든다고 조언합니다. 생활비는 은퇴 전부터 줄이는 훈련하기. 지금 월 400만 원을 쓰고 있다면 은퇴 후에도 비슷하게 쓰게 됩니다. 은퇴 전부터 소비를 줄여 250만 300만 원 정도로 맞춰두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연습 은퇴라고 생각하고 1년 정도 실제로 줄여 살며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관리에 투자하기.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한순간에 빠져나갑니다. 50대 이후에는 꾸준한 운동, 정기 건강검진, 예방 중심의 생활 습관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실제로 보험 통계를 보면 65세 이후 고액 의료비 지출자의 절반 이상이 50대에 이미 생활습관병을 방치한 경우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 이어가기.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파트타임 프리랜서, 자문, 강의 혹은 온라인 기반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은퇴했으니 이제 일 안 해라는 고정관념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볍게라도 일을 이어가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주의사항. 퇴직금 투자. 은퇴 직후 퇴직금을 한꺼번에 펀드나 부동산에 몰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자산은 고위험 투자보다 안정적 배당주, 채권, 연금형 상품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택 문제. 큰 집은 팔고 작은 집으로 줄여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주거비를 줄이는 건
노후 재정 안정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은퇴 부부가 아파트를 팔고 전세나 지방 소형 주택으로 옮겨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인 사례가 많습니다. 자녀 지원. 한국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가 과도한 자녀 지원입니다.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손주 양육까지 책임지다 보면 본인 노후는 망가지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자녀 지원을 최소화하고 노후 자산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 조기 은퇴를 꿈꾸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바라니까요.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 건강, 수입 구조, 소비 패턴, 가족 지원 문제까지 전부 계획 속에 포함돼야 합니다. 55세에 은퇴한 남자가 65세의 거리로 내몰린 건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된 은퇴는 자유지만 준비 없는 은퇴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 차이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62세 은퇴 교포. 왜 캐나다에서는 웃고 미국에서는 울었을까? 사람은 누구나 노후를 꿈꿉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다가 은퇴하면 이제는 조금 여유 있게 살고 싶다는 마음. 그런데 막상 현실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같은 북미 땅에 살고 있어도 캐나다에서 은퇴를 맞은 교포와 미국에서 은퇴한 교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하죠. 똑같이 영어권이고 비슷한 문화권인데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또 우리의 선택을 좌우할 만큼 현실적입니다. 오늘은 62세 은퇴 교포의 삶을 중심으로 왜 캐나다에서는 웃을 수 있었고 미국에서는 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속사정을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내 노후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고민이 더 선명해질 겁니다. 사례 1. 토론토에서 은퇴한 김씨 부부. 의료비 덕에 숨통이 트였다. 김씨 부부는 30년 전 이민을 떠나 토론토에서 정착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두려웠던 건 다름 아닌 의료비였습니다. 미국에 사는 친구들이 병원 한번 가면 몇백 달러는 기본이고 큰 수술이라도 하면 수천만 원이 깨지는 얘기를 종종 해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는 달랐습니다. 캐나다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큰 수술이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도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김 씨는 은퇴 직후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만약 미국이었다면 몇 천만 원 가까이 썼을 돈을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공공의료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은퇴하고 가장 불안했던 의료비 부담에서 해방됐다며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수술이나 검사를 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길다는 것이죠. 김 씨도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돈 걱정 없는 기다림과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치료 사이에서 그는 전자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례 2. 뉴욕에서 은퇴한 박 씨. 연금으로는 집세도 빠듯했다. 반면 뉴욕에서 은퇴한 박 씨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꾸준히 벌어들였지만 은퇴 후 남은 건 한 달 2,000달러 정도의 연금이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뉴욕의 집세였습니다. 작은 아파트 월세만 해도 1,800달러 수준이니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모자랐던 거죠. 박 씨는 결국 은퇴 후에도 주 3일씩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은퇴하면 세계 여행 다니면서 쉬자던 꿈은 현실의 벽 앞에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버겁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안 하면 월세가 안 나오니까. 이처럼 미국은 생활비와 집세가 너무 높아 은퇴자들이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캐나다 교포와 미국 교포의 은퇴 후 삶을 갈라놓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사례 3. 밴쿠버로 이주한 이씨 커뮤니티와 여가 삶이 달라졌다.
또 다른 차이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이 씨는 60세에 은퇴하면서 원래 살던 시애틀을 떠나 밴쿠버로 이주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밴쿠버에는 은퇴자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센터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요가, 수영,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다양했고 이 씨는 매주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활기를 찾았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은퇴한 지인들은 일터에서 떠나자 곧바로 외로움과 무료함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돈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람 사이의 연결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다며 밴쿠버에 와서야 다시 웃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캐나다와 미국, 은퇴 환경이 갈리는 이유. 그렇다면 왜 같은 북미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 의료 제도의 차이입니다. 캐나다는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해 기본적인 치료가 무상에 가깝습니다. 반면 미국은 민간 보험 중심이라 은퇴 후 보험료가 폭등하고 치료비 부담이 직접적으로 가계에 떨어집니다. 둘째, 생활비와 주거비의 격차입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미국은 주거비 비중이 월 수입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캐나다도 싸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와 연금 보조 제도가 그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킵니다. 셋째, 사회적 안전망과 커뮤니티입니다. 캐나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퇴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꾸준히 마련해 두지만 미국은 개인의 책임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은퇴자가 홀로 고립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이 사례와 전문가들의 시각을 종합해보면 결국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돈 하나가 아닙니다. 의료, 주거, 사회적 관계, 커뮤니티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웃을 수 있는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62세 교포가 캐나다에서 웃을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료비 부담이 줄고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연결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건 연금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거비와 생활비가 발목을 잡고 외로움까지 덮쳤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나의 은퇴는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금 한국에서 은퇴를 앞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건 내가 가진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지킬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 쓸 수 있느냐입니다. 의료비가 덜 드는 환경,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부담되는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곳이라면 노후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할 때 단순히 얼마 모아야 할까? 만 계산하지 말고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은퇴 후 웃을 수 있는 삶과 울 수밖에 없는 삶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가 되니까요. 캐나다 vs 미국 은퇴, 구체적인 수치와 현실적인 차이. 많은 분들이 막연히 캐나다가 복지국가니까 좋다더라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은퇴자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수치는 분명합니다. 먼저 의료비부터 볼까요? 미국 은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의료비입니다. 메디케어, 메더케어가 있긴 하지만 65세 이상부터 적용되고 그마저도 모든 걸 다 커버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평균 3만 5만 달러 하나 약 4천만 7천만 원가 듭니다.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수천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공공의료 덕분에 대부분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약값, 보조까지 포함하면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수십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은퇴자 입장에서는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서부터 이미 체감 격차가 큰 거죠. 그 다음은 주거비입니다. 미국 대도시에서 원베드룸 아파트 월세는 뉴욕 기준 평균 3,000달러, LA는 2,500달러 정도입니다. 은퇴 후 연금이 월 2,000달러 남짓인 분들은 집세만으로도 빠듯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밴쿠버나 토론토도 집세가 저렴하지는 않지만 정부 차원의 노인주거 보조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하우징 지원을 활용하면
월 200달러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같은 북미라도 미국에서는 은퇴자가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고 캐나다는 최소한 생존에 필요한 기본선은 국가가 함께 지탱해주는 구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팁 은퇴 전 의료 준비. 은퇴 후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이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게 바로 의료보험 준비입니다. 미국에 계신다면 은퇴 전에 반드시 추가 민간 보험 서플리먼트 플랜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믿었다. 큰 수술 한 번이면 은퇴 자금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보험료가 월 20만 300달러 수준이라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병원비 수천만 원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반대로 캐나다에서 살 계획이라면 의료 서비스 대기 시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돈은 안 들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캐나다 의료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치과나 암과 같은 비급여 치료는 캐나다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미리 받는 것도 전략입니다. 실제로 교포들 사이에서는 은퇴 전에 한국 가서 임플란트 다 해놓고 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실질적인 팁 연금과 생활비 시뮬레이션. 은퇴 전에 반드시 해봐야 하는 게 바로 연금 시뮬레이션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모두 정부 연금이 있긴 하지만 그 금액은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셜 시큐리티 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1,900달러 정도입니다. 부부 합산으로 받아도 3,800달러 정도인데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 살려면 집세와 생활비만 해도 훌쩍 넘어가죠. 결국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캐나다는 CPP 캐나다 연금 플랜과 OAS 노령 보장 연금을 합쳐서 평균 월 1,5천이 0 캐나다 달러를 받습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저축한 RRSP 같은 은퇴 계좌를 꺼내 쓰는 구조죠. 중요한 건 캐나다는 생활비와 의료비 지원이 맞물려 있어서 미국보다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여유가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5,060대라면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 vs 내가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숫자를 딱 맞춰놓고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곧바로 적자 인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팁 커뮤니티와 사회적 연결 준비. 돈만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은퇴 후 고립은 정신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고립된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캐나다 은퇴자들이 웃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커뮤니티 덕분입니다. 밴쿠버만 해도 시니어 센터에서 무료 요가, 수영, 봉사활동, 언어교실 등이 열리는데 이게 단순히 취미생활이 아니라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대부분 유료이고 비용도 비싸다 보니 참여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미리 내가 은퇴 후 어떤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찾아두는 게 좋습니다. 교회, 봉사단체, 취미 동호회 등은 은퇴 후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여기서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은퇴 이주를 섣불리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캐나다가 낫다더라는 얘기만 듣고 덜컥 옮겼다가 언어 문화 차이와 긴 대기 시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드시 직접 몇 달 살아보고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세금 문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세금은 따라옵니다. 미국은 은퇴연금에도 세금을 매기고 캐나다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두 나라 모두 체류 기간과 세법이 다르니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비를 지나치게 낙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퇴 후 들어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료비, 집세, 자녀 지원, 예상 못한 사고까지 겹치면 나는 연금으로 충분할 거야 라는 계산은 쉽게 무너집니다. 항상 여유 자금을 따로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 웃을 수 있는 은퇴를 위해 62세 교포가 캐나다에서는 웃고 미국에서는 울었던 이유는 결국 은퇴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의료비 부담, 주거비, 사회적 안전망, 이 세 가지가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디에 살면 더 좋을까?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환경에서 은퇴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멀게 느껴지더라도 의료 준비, 연금 시뮬레이션, 커뮤니티 연결을 미리 해둔다면 웃는 은퇴로 가는 길은 한결 가까워집니다. 65세 부부, 단돈 1억으로 평생 버틴다. 선택한 해외 도시는 충격적입니다. 65세가 되면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더라고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고 병원비는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부부는 진지하게 한국을 떠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 고백은 실제로 만난 한 은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일하고 퇴직금과 연금까지 받았는데도 한국에서의 삶은 버티기 힘들다고 털어놓더군요. 이제는 한 달에 200만 원도 모자란데 앞으로 20년, 30년은 어떻게 사냐라는 말이 참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상상해 봤을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은퇴 생활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단돈 1억 원으로도 평생 살 수 있다고 알려진 해외 도시 두 곳을 중심으로 왜 그런 선택이 가능했는지, 또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히 여기가 싸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은퇴자들의 체험담을 곁들여서 말이죠.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돈보다 오래 사는 인생. 은퇴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돈이 바닥나는 순간입니다. 퇴직금 2억 3억, 많게는 5억 이상을 모았다 해도 한국에서 집세 생활비 의료비까지 합치면 10년, 15년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65세 은퇴 후에도 30년 가까이 더 살아야 한다는 게 현실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롱에비티 리스크 LONGGVITY 리스크, 장수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오래 살면 좋은 일 같지만 노후 자금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는 그만큼 위험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일부 은퇴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가늘고 길게 사는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발상을 바꿔 생활비가 저렴한 해외 도시로 거주지를 옮겨 은퇴 자금을 오래 버티는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은퇴 이민입니다. 해외 은퇴 생활 정말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정말 한국을 떠나면 1억 원으로 평생 살 수 있나요? 정답은 조건부로 가능하다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의 몇몇 도시는 생활비가 한국의 절반 이하, 심지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월 70만 원, 100만 원 정도면 부부가 생활할 수 있는 도시도 존재하죠. 한국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물론 평생 살 수 있다는 말은 단순히 생활비가 싸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곳의 의료 환경, 치안, 언어, 주거 환경, 그리고 은퇴자, 커뮤니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단순히 돈만 보고 무작정 떠났다가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사례 1. 68세 최 씨 부부, 베트남 다낭에서의 새 인생. 최 씨 부부는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 1억 원과 국민연금으로 은퇴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택한 곳은 베트남 다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컸지만 막상 살아보니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자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한 달 생활비가 외식까지 다 합쳐도 80만 원을 넘지 않더랍니다. 한국에서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를 미루던 것도 다낭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라면 늘 돈 걱정하면서 살았을 텐데 여기서는 하루 3끼를 다 외식해도 부담이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최 씨 부부는 이렇게 말하며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사례 2. 62세 정 전무, 필리핀 세부에서 찾은 두 번째 청춘. 정 전무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은퇴한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를 가지고 필리핀 세부로 향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라면 월세와 관리비, 생활비를 합쳐 한 달에 250만 원은 기본인데 세부에서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세부의 따뜻한 날씨와 활발한 한인 커뮤니티 덕분에 외로움도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선 한국 음식점, 한인병원, 교회까지 있어 큰 불편을 못 느낀다고 했죠. 정 전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1년쯤 지나니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아침에 바다 보며 산책하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사례 3 70세 김 여사, 멕시코 메리다에서의 소박한 행복. 김 여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생활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금으로만 생활하기 힘들어 결국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로 향했죠. 메리다는 중남미에서도 치안이 안정적이고 생활비가 저렴한 도시로 꼽힙니다. 김 여사는 작은 주택을 임대해 살면서 한 달에 70만 원 남짓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인들과 친해지면서 커뮤니티 안에서 안정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혼자 사는 외로움에 지쳐버렸을 텐데 여기서는 이웃들이 늘 함께 챙겨줘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롭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해외 은퇴 꼭 알아야 할 것들. 해외 은퇴 생활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 단순히 생활비만 볼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병원 접근성이 중요한데 일부 지역은 의료 수준이 한국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병원이나 한인병원이 있는 도시를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비자 문제,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은퇴 비자 제도가 있는 국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은퇴 비자를 비교적 쉽게 내주지만 중남미 일부 국가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문화 적응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살다 보면 외로움과 불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지역을 택하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환율 리스크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 생활비가 갑자기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은 달러로 보유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결론 돈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살고 싶은가. 65세 부부, 단돈 1억으로 평생 산다라는 말은 마치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 곳곳에서 많은 한국 은퇴자들이 그 선택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해법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향 땅을 못 떠난다며 한국에서 살길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자유롭게, 더 여유롭게 살겠다며 해외를 택합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느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돈 걱정에 눌려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 것인지 아니면 삶의 무대를 바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인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선택지는 한국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퇴 이민 현실적인 생활비 계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1억으로 평생 산다라는 말이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생활비 구조를 얼마나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다낭이나 필리핀 세부 같은 도시는 한국보다 생활비가 3분의 1 수준입니다. 주거비용 다낭의 경우 신도시 아파트를 월세로 구하면 보통 25만 40만 원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라면 원룸도 힘든 가격이죠. 식비 현지 로컬 식당에서 한 끼가 3천 5천 원, 외식으로 매일 해결해도 한 달 30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교통비 오토바이를 렌트하거나 택시를 이용해도 월 1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 부부가 한 달에 7만 100만 원 정도만 쓰면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라면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만 해도 이 금액이 나가는데 이 차이가 바로 은퇴 이민의 매력입니다. 1억 원으로 평생 가능하다는 말의 조건. 여기서 중요한 건 1억 원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등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연금이 월 100만 원 정도라면 해외에서 생활비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 비상 상황이나 의료비, 귀국 필요시 사용할 수 있죠. 둘째, 소유주택을 처분해 현금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팔면 수억 원의 자산이 생기는데
그중 일부인 1억 원만을 가지고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소비 수준을 한국식으로 유지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식 고급 아파트, 매일 한식 식당, 해외 브랜드 위주의 소비를 고집한다면 1억은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철저히 현지 생활에 맞춰야 평생 산다는 게 현실이 됩니다. 3.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의료 문제. 해외 은퇴 생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생활비는 줄일 수 있지만 병원비는 무시할 수 없죠. 예를 들어 베트남 다낭의 국제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는 2만 5만 원 수준으로 한국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심장 수술이나 암 치료처럼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 현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태국 방콕이나 한국으로 이동해야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건강보험은 반드시 유지한다. 해외 체류 중이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귀국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한다. 월 20만,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큰 수술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거주 도시 선택 기준에 병원 인프라를 포함해야 한다. 아무리 싼 곳이라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면 장기 거주에 치명적입니다. 4. 비자와 체류 조건 놓치면 낭패 본다. 많은 분들이 그냥 오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체류 자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리핀 은퇴 비자 SRRV를 받으면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을 현지 은행에 예치해야 하지만 비교적 절차가 간단합니다. 태국 50세 이상 은퇴자에게 장기 비자를 내줍니다. 은행 예치금 약 2천만 원 이상이나 연금 소득 증명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장기 체류 비자가 까다롭기 때문에 보통은 3개월 비자를 갱신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멕시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거주 증명과 재정 능력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생활비만 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 비자 조건과 체류 안정성까지 반드시 계산해야 장기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5. 환율과 자산 관리 전략. 은퇴 이민의 또 다른 위험은 바로 환율 리스크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생활비라도 갑자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 페소 대비 원화 환율이 10% 오르면 한 달 100만 원이던 생활비가 11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만 지속돼도 은퇴 자금 계획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다음을 권장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달러 예금이나 달러 표시 상품으로 보유한다. 긴급 자금은 원화와 외화를 분산해 관리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지 통화 계좌를 만들어 환율 변동에 덜 흔들리도록 한다. 6. 심리적 사회적 준비도 필수. 돈 계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심리적 적응입니다. 실제로 해외로 나갔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외로움과 문화 차이입니다. 언어 장벽이 크고 현지인과 어울리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사회적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 현지 언어를 기본 수준이라도 배워두면 생활이 훨씬 편하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다. 마무리 은퇴 이민은 돈 전략 마음가짐의 합. 정리하자면 1억으로 평생 살 수 있는 해외 도시라는 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현실적인 준비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생활비만 계산해선 안 되고 의료 비자 환율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진짜 안정적인 은퇴 이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다낭, 세부, 메리다 같은 도시에서 많은 한국 은퇴자들이 만족하며 살고 있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분들은 몇 년도 못 버티고 귀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느냐입니다. 돈을 아껴가며 한국에서 버틸지 새로운 무대에서 더 단순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선택지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저렇게 사나? 은퇴를 앞둔 5060대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주위에는 퇴직 후에도 매달 500만 원씩 쓰며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매달 생활비 200만 원을 맞추느라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죠. 같은 세대를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특히 50대에 벌써 은퇴하고도 월 500을 쓰며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만 특별한 금수저인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 자산을 불리는 방법, 그리고 소비를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 때문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례 1. 55세 조기 은퇴한 김모 씨의 비밀. 서울에 살던 55세 김모 씨는 IT 업계에서 25년을 일하다가 조기 은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대박 투자를 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김 씨의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첫째, 그는 30대 초반부터 꾸준히 인덱스 펀드와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20년을 투자했는데 복리 효과 덕분에 은퇴할 때는 15억 원 가까운 금융 자산이 쌓였죠. 둘째, 그는 은퇴 전까지도 생활 수준을 크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연봉이 오를 때마다 소비를 늘리는 대신 추가 소득을 전부 투자로 돌렸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자산에서 나오는 연 배당금과 투자 수익만 6천만 원, 즉 매달 500만 원을 안정적으로 쓰면서도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투자 운이 좋았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성공 비결은 일찍 시작한 습관과 소득이 늘어도 생활 수준을 낮게 유지한 것이었습니다. 사례 2. 58세에 은퇴한 교직원 부부의 생활. 이번엔 다른 케이스를 보죠. 공무원으로 30년 근무하고 58세에 은퇴한 이모 부부. 이들의 생활비도 매달 450만 500만 원 선입니다. 이 부부의 핵심은 연금 구조였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연금에서 월 320만 원을 받습니다. 아내는 국민연금으로 월 90만 원 정도. 게다가 은퇴 전에 모은 금융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이 월 100만 원. 합치면 매달 5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이 부부는 은퇴 직전 주택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를 팔고 중소도시의 신축 아파트로 옮겼죠. 그 차익으로 남은 대출을 다 갚고 금융 자산을 불려둔 덕분에 은퇴 후에도 월 50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퇴 직전의 주택 정리와 연금 준비가 핵심이라는 거죠. 사례 3. 50대 사업 실패 후 재기한정 모 씨. 반면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53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열었던 정 모 씨. 초기에는 잘 나갔지만 몇 년 못 가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죠. 퇴직금 3억 원을 날리고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은 자산을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작은 원룸 건물에 투자해 월세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150만 원을 합치면 은퇴 후에도 월 450만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 씨는 그때 가게를 확장하려 하지 않고 건물에 투자했더라면 훨씬 편했을 것이라며 후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에는 공격적 확장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월 500만 원의 의미.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월 500만 원을 기준선으로 얘기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비는 월 250만 3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행, 취미, 자녀 지원, 의료비 등을 고려하면 적정 생활비는 월 400만 500만 원 선이죠. 즉, 월 500만 원이면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여유 있는 삶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연금 자산 극대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조합해 매달 고정 현금 흐름을 확보. 투자 자산 활용 배당주, 채권, 부동산 임대 등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생활비로. 주택관리주택을 정리해 현금 자산으로 돌리거나 임대 수익을 만드는 방법.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실적 조언. 여기서 중요한 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겠죠.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 소득이 늘어도 생활비를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아끼는 게 버거워도 은퇴 후
2030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길입니다. 둘째, 연금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직장 생활 중 공백 없이 납부하는 게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개인연금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를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40대 이후라면 반드시 현금 흐름을 만드는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보다 배당 이자임 대료 같은 꾸준한 수입원이 있어야 월 500이 현실이 됩니다. 결론 얼마 모아야 보다 어떻게 준비해야가 답이다. 50대에 은퇴하고 월 500만 원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이 앞설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들은 특별한 행운보다는 꾸준한 준비와 현명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누군가는 연금과 투자로, 누군가는 주택 다운사이징으로, 또 누군가는 사업 실패 후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식으로. 결국 중요한 건 은퇴 후 월 얼마를 쓰고 싶은가? 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낼 것인가? 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지금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꾸준히 자산을 불리고 습관을 다져간다면 우리도 언젠가 50대에 은퇴하고 월 500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월 500만 원을 쓰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은퇴 후에 매달 500만 원을 쓸 수 있나요? 이를 계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안전한 금융투자 수익률을 가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은퇴 후에도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연 4%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매달 500만 원, 즉 연 6천만 원을 쓰려면 최소 15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6천만 원 0.04 15억 원. 여기서 말하는 4%는 무리한 주식 투자가 아니라 배당 주택 권리치 연금 상품 등을 적절히 섞은 평균 수익률 수준을 말합니다. 둘째, 원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을 85세로 잡고 은퇴를 55세에 했다면 30년 정도를 버텨야 합니다. 매년 6천만 원씩 쓰면 총 18억 원이 필요하지만 이걸 단순히 쌓아두는 게 아니라 중간에 투자 수익과 연금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10억 12억 선에서 시작해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월 500만 원을 쓰는 은퇴는 최소 10억 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산 구성법. 그럼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자산 구성을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금 40%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최소 생활비를 책임지는 안전자산입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20년 이상 꾸준히 납부했다면 부부 합산월 20만 300만 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금융투자 40% 배당주, 채권, 리츠 REITs. 매년 35%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배당주와 채권에 넣으면 매년 1,500만 2천만 원 정도의 배당이자가 생깁니다. 부동산 20% 거주, 주택 임대용 소형 부동산. 주택을 전부 돈에 묶어두면 현금 흐름이 막힙니다. 그래서 다운사이징이나 일부 임대자산 보유가 필요합니다. 월세 100만 원만 나와도 은퇴 생활이 훨씬 안정되죠. 3.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 팁? 이거 다 먼 이야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국민연금 납부를 절대 중간에 끊지 마세요. 중도 해지를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단 12년의 공백이 평생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퇴직연금은 절대 일시금으로 다 받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사업에 올인하다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연금 형태로 전환해 두세요.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셋째, 생활비 통제를 지금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은퇴 후 갑자기 생활비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월급의 6,070% 선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은퇴 후에도 무리 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넷째, 자녀 지원은 선 긋기. 많은 5060대 부부가 은퇴 후에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녀 지원입니다.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유학 지원까지 하다 보면 자기 노후가 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자녀는 스스로 크게 두고 본인 노후부터 챙기라고요. 4.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여기서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 지금 500만 원이 20년 후에도 500만 원의 가치를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연 2%만 올라도 20년 뒤에는 체감 물가가 1.5배가 됩니다. 따라서 투자 자산에서 반드시 물가를 따라잡는 수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비 리스크. 60대 이후 지출에서 가장 가파르게 늘어나는 게 의료비입니다. 건강보험만 믿지 말고 실손보험장 기요양 대비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 과욕. 은퇴 직후 이 돈으로 마지막 한탕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길이에요. 은퇴 자산은 모험 자본이 아니라 생계 자본입니다. 절대 원금이 깨질 만한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5. 결국 중요한 건 구조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50대에 은퇴하고 월 500만 원 쓰는 삶은 단순히 큰 돈을 모아야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고 금융투자와 부동산에서 현금 흐름을 추가하고 주택과 생활비를 조정하면서 지출을 통제하는 것. 이 세 가지 구조가 맞아떨어질 때 가능합니다. 결론. 나도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난 이미 늦은 거 아닌가? 라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는 시작이 빠를수록 좋다는 건 맞지만 늦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연금 점검하고 생활비 구조를 바꾸고 현금 흐름 자산을 조금씩 마련하면 60대, 70대에도 충분히 안정적인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글을 읽으셨다면 단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퇴직연금 확인하기, 지출 점검하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이 작은 시작이 결국 10년 뒤 월 500만 원 쓰면서도 안심하는 은퇴로 이어집니다. 은퇴 후 30년 60대 부부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달랐다. 60만 넘으면 이제 마음 편히 쉬겠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다닌 회사를 정리하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집 한 채에 퇴직금과 연금까지 받으면 이제 남은 건 편안한 노후일 거라 믿는 거죠. 하지만 정작 은퇴를 해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평화롭고 여유로운 은퇴 후 30년은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생활비 때문에 매일 고민하고 누군가는 부부 사이 갈등으로 지쳐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외로움에 무너집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30년을 살아가는 60대 부부의 현실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실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든다. 은퇴하면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들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들 교육비도 안 들고 출퇴근 비용도 없으니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되겠지라고요. 하지만 막상 은퇴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부부 박씨 부부의 사례를 보죠. 이들은 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2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생활비를 따져보니 월 350만 원이 기본이더군요. 건강보험료, 관리비, 식비, 각종 경조사 비용, 그리고 예기치 못한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도무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박씨 부부는 매달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적금을 깨고 점점 자산을 소진하는 악순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흔히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을 때보다 생활비가 70% 정도 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에서 사는 은퇴 가구는 소득의 8,090% 수준을 유지해야 생활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가 상승은 멈추지 않고 노후일수록 의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현실 함께 있어도 외롭다. 은퇴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더 싸운다는 겁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아침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니 서로 마주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은퇴 후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죠.
경기도에 사는 62세 이씨 부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텃밭 가꾸며 소일거리를 하고 싶어 했지만 아내는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취향과 생활 패턴이 달라 갈등이 생겼고 사소한 일로도 큰 싸움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퇴직 후 같이 살다 보니 더 외로워졌다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부부 갈등의 핵심 원인을 서로 다른 기대치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쉬는 삶을, 다른 한쪽은 새로운 도전을 원하면서도 대화 없이 각자의 생각만 고집하다 보니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실제로 노년기 이혼, 즉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실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흔들린다. 돈보다 더 큰 문제는 건강입니다. 은퇴 후엔 시간이 많아지니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리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무너지면서 몸이 빠르게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최 씨 부부는 퇴직 후 이제부터 건강 챙기며 천천히 살자고 다짐했지만 불과 3년 만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남편 최 씨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지면서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과 저축은 치료비로 대부분 나갔고 결국 생활 수준을 대폭 낮춰야 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건강이 무너지니 돈도 여유도 꿈도 다 무너진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아프면 다른 한쪽의 삶까지 무너집니다. 은퇴 후 30년을 준비한다면 돈보다도 먼저 건강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은퇴 후 30년을 위한 3가지 준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30년을 위해 3가지 준비를 강조합니다. 첫째, 현실적인 재무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사적 자산을 합쳐 최소 월 300만 원 이상을 확보해야 안정적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 생활비를 단순히 현재 기준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 23%까지 반영해야 현실적인 예산이 나옵니다. 둘째, 관계와 역할의 재정립입니다. 부부가 은퇴 후에도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통활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배움의 장 같은 커뮤니티에 함께 참여하면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관리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꾸준한 운동, 식습관 관리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마무리, 꿈꾸던 은퇴, 지혜로운 준비로 현실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은퇴의 모습은 대체로 낭만적입니다. 여행 다니고 손주들과 놀고 여유로운 오후를 커피 한 잔과 함께 보내는 삶. 하지만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생활비, 관계, 건강이라는 3가지 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30년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30년의 시작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지는 전적으로 우리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보다 구체적인 계획,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대화,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건강관리. 이 3가지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꿈꾸던 은퇴는 결코 허상이 아닐 겁니다. 은퇴 후 30년 어떻게 준비해야 현실이 버틸 수 있을까? 앞서 은퇴 후 30년의 현실을 사례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핵심일 겁니다. 은퇴 생활을 계획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영역, 돈, 건강, 관계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돈 매달 얼마가 필요한가?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는 현재 지출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률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부부가 월 3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물가가 연 3%씩만 오른다고 가정해도 20년 뒤엔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약 540만 원이 필요합니다. 30년 뒤엔 730만 원 수준이 돼야
현재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죠. 단순히 지금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은 두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현금 흐름 관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사적연금이나 월세, 이자 소득 같은 추가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자산 인출 계획, 퇴직금이나 목돈을 한 번에 쓰지 않고 매년 일정 비율, 보통 34%만 인출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이를 은퇴 자산 인출률이라고 하는데, 해외 연구에서도 이 비율을 지킬 때 자산이 최소 30년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 62세 김씨 부부는 은퇴 직후 퇴직금 5억 원 중 절반을 아파트 리모델링과 자녀 결혼 지원에 써버렸습니다. 남은 자산을 예금에만 넣고 매달 꺼내 쓰다 보니 8년 만에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은퇴 직후 큰 지출을 피하라는 조언을 꼭 강조합니다. 시작부터 자산 구조가 흔들리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 건강보험과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 돈보다 무서운 게 건강 문제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은퇴 후 평균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의 평균 연간 의료비는 약 6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암, 심혈관 질환 같은 큰 병이 오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점검입니다. 은퇴 전에 꼭 보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생활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단순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 최소 30분 이상 걷기, 저염저당 식단, 정기 건강검진이라는 기본을 꾸준히 지키는 게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실제 사례 부산의 최 씨 부부처럼 큰 병이 한 번 터지면 자산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반대로 강원도에 사는 70세 권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5km 걷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병원 갈 일이 거의 없고 의료비 부담이 최소화됐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돈 안 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건강에서 딱 맞아떨어집니다. 3. 관계. 은퇴 후 가장 취약한 자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관계입니다. 은퇴 후 하루 24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노년기 부부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는 각자가 꿈꾸던 은퇴 후 생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쉬자고 하고 한쪽은 새로 해보자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대화와 합의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전에 부부가 서로의 기대치를 솔직하게 말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망 유지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끊기지 않는 모임, 지역사회 활동, 취미 동호회 같은 네트워크는 은퇴 후 외로움과 우울을 예방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은퇴 후에도 사회적 모임을 유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 낮았습니다. 실제 사례 경기도의 이씨 부부는 갈등이 심해졌지만 아내가 문화센터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각자 시간을 갖게 됐고 집에서의 대화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진 게 아니라 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는 실천 팁.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재무. 은퇴 전 최소 월 300만 원 이상의 고정소득원을 만들고 퇴직금은 절대 한 번에 쓰지 말고 연금화하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건강실손보험은 갱신 가능한 조건인지 확인하고 매일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검진은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 부부끼리 은퇴 후 하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 적어놓고 서로 공유해보세요. 차이를 인정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마무리. 은퇴 후 30년은 짧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여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긴 인생 이막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가 따라옵니다. 돈은 숫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활 방식, 건강, 관계까지 모두 연결돼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때가 되었을 때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럴 줄 몰랐다는 후회로 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은퇴 후 30년은 우리가 꿈꾸던 그 모습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